예, 여러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할 텐데요. 재성이 신이시죠. 그리고 끝에 신자가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이 두 신이 함께하는 신과 함께 오늘도 여론조사 짚어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뒤에 있습니다, 신이. 아, 글쎄요. 전 앞신이고 뒷신이고. 예. 근데 어쭈 오늘은 미국 대선. 예,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중요해요. 예. 사실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예.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야, 참고로 미국 항모가 몇 대인지 아세요? 미국 항모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11대거든요. 13대인 줄 알았네요. 11대인데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작전 지역에 배치되고 3분의 1은 작전 지역에 가요. 이제 왜 등치가 크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예. 나머지 3분의 1은 고치러 들어갑니다. 수리하러. 이래가지고 도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항모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미국 대통령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줄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원래 해리스가 말이에요. 예. 부통령 시절에 그렇게 평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등장하니까 이거 쭉쭉 커요. 예? 예. 지금 박빙이라며요. 박빙인 것 같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대부분 박빙이고요. 여론조사를 완전히 이제 모아놓은 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 5%포인트 격차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CBS 유고부가 조사해서 CBS에서 발표한 걸로 따져도 요 CBS는 미국 CBS. 예, 미국 CBS. 2%포인트 격차로 이제 해리스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거든요. 그래서 49대 47.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사실은 다른 조사기관도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령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도 47대 46 해서 해리스가 약간 앞선다 그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크게 방송하나 언론들에서 왜 이렇게 크게 다루나 했더니 그 전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이제 후보다라고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 밀렸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박빙이었다가 그때 6월 며칠이었죠? 27일? 그때 날짜 기억 못해요. TV 토론을 이제 갑자기 했다 해서 그때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한 후에 아마 좀 되게 좀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저격을 당했죠. 피격을 당했죠. 트럼프 후보 피격을 당한 이후에는 사실은 모닝 컨설트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왔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우세한 걸로. 그건 오차범위를 살짝 넘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거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씀하셨듯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서 지금은 대등하게 된 겁니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완전히 대등하지만 대등한 결과 중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미세하게 이기는 것도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또 미세하게 이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거의 질 것처럼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질 것처럼 다들 알고 있다가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라고 돼서 지금 언론들이 확 불을 지르는 것처럼 해리스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맞답니다. 우리 박재 PD가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간선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엄밀히 얘기를 한다면 각 정당이 선거인단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유권자들은 이제 거기 가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예를 들면 A라는 주가 있을 때 그 A라는 주에서 공화당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물론 메인하고 네브라스카 두 개 주는
퍼센테이지로 나눕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단 숫자도 나눕니다. 이 두 개 준. 하지만 나머지 주는 전부 이제 위너 텍소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선거인단을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선거인단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거든요. 야, 그 선거인단이 딱 공화당 이게 이제 다 이 뭐죠? 공화당이 다 가져가거나 민주당이 다 가져왔는데 그 선거인단이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리고 다른 당 찍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확률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인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가 과연 우리나라처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정확히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덧붙일 거는 없는데 사실 되게 미안하네. 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예. 2016년에 얘가 아주 정확하게 번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클린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괜찮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말씀하신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은 상당히 앞섰고 TV 토론 결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다. 그러면서 TV 토론을 하고 났더니 트럼프가 더 저조했다. 뭐 TV 토론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정도까지 벌어지는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여론에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로도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다 카운트했을 때 그 표를 따졌을 때에도 득표율이 더 많죠. 예, 더 많이 얻었습니다. 맞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예. 무려 280만 표 넘게 더 얻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승자독식 각 주에서 승자독식 형태로 선거인단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큰 주에서 미세하게 이기더라도 큰 주. 가령 뭐 다 캘리포니아라든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표를 얻는 거나 여론이나 이거하고 무관하게 이길 수가 있죠. 당시 2016년에 그래서 그렇게 여론이라든지 표에서 밀렸던 당시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306명의 선거인단을 취하게 되고 그에 비하면 클린턴 후보는 232명으로서 굉장히 저조했죠. 비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죠. 표로서는 훨씬 더 많이 얻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같으면 이게 크게 문제될 것도 같은데 미국은 이게 헌법적 정신을 또 존중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엘고어 후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아마 5명 미국 역사상에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큰 격차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됐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미세하게 선거인단을 더 못 가져와서 패배한 후보들이 꽤 있었던 거죠. 몇 명 더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여기서 이제 2702윈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은 이제 해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든 시절에도 바이든이 후보였던 때에도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쯤에도 사실은 트럼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당장 확보해놨다. 그게 한 251명이다. 근데 270명까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제 그 70명을 넘으면 이제 이기는 거니까요. 전체가 이제 538명이니까 한 270명 정도만 그 마음을 얻으면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바로 선거인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별로 승자독식으로 다 얻게 되니 주의 마음을 얻으면 주에 있는 유권자들 마음을 얻으면 270명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트럼프는 251명입니다. 지금. 그럼 19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트럼프도 또 해리스도 226명에서 아직은 이 사이트에서 분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트럼프보다는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건. 예, 지금 해리스도 이 사이트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6대 251인데요. 이 상황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귀 바로 윗부분을 이제 거의 러스트벨트죠. 러스트벨트이면서 이게 2016년, 2020년에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스윙 스테이트 치고는 가장 많습니다. 선거인단이 19명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2020년에는 펜실베니아가 민주당 후보 바이든 손을 들어줬는데 만약에 이번에 펜실베니아가 19명의 선거인단이 전부 다 트럼프 손을 들어주면 사실은 2702윈이라는 이 사이트의 분석에 의하면 270명을 달성합니다. 최대의 스윙 스테이트가 펜실베니아죠. 참 재미있게도 펜실베니아에서 피격당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아니 그게 참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선벨트도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컬러 이 유색인 종에다가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그래서 이게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연설이나 이런 거는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 애리조나, 네바다 뭐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사실은 좀 보수적인 세가 강한 데인데. 예, 270 토위인에서 보기에는 이제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스업이라는 건 이제 반반이다. 네바다, 아리조나 이런 곳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리조나가 이제 서부의 이제 밑에 부분 대표적인 이제 선벨트의 이제 왼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조나, 뭐 조지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이런 곳이 지난 2016년에서 2020년에 스윙 스테이트였는데요.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스윙했던 곳 중에서 지금 당장 토스업 그러니까 반반인 곳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미있게 위스콘신에서 자기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스윙 스테이트이면서 지금은 반반인 곳. 그리고 오하이오의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하이오가 빠져나가는 거는 방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스윙 스테이트는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어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훨씬 더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가 아무래도 이제 연부연강하고 말을 잘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색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더 잘 뭉치게 지금 됐을 뿐이고. 이게 핸디캡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백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미국이긴 하지만 흑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오바마 시절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했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핸디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백인 남성 표를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 딱 하나인데 그런 이제 부통령 후보와 관련돼서 또 지역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어떤 선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남은 거고요. 러스트벨트라고 이제 사람들 많이 말씀하시는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런 곳이 러스트벨트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란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포석을 제대로 깔아놓은 게 작동하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하이오에서 이제 벤스가 러스트벨트에 있는 힐빌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통령으로서 이제는 좀 뭐랄까 여성표를 깎아먹고 있는 뭐랄까 이게 리스크가 돼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부통령 후보를 그러면 맞아요. 그 사람이 말실수를 많이 실수를 했죠. 캣맘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새 그런 표현을 잘못 쓰면은 표가 안 들어옵니다. 예, 청년 여성들 그리고 많은 이런 그 뭡니까 제가 봤을 때 한 40~50대까지도 안 돼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예.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11개네요. 11개. 그죠? 이야 이러면은 한 5위 정도.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수로 딱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기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야 멋집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데 예. 미국 대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벤스가 그래서 이 힐빌리 이들의 마음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표들 어차피 공화당 찍을 사람들 그쪽에 러스벨스의 공화당 찍을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게 인상 깊게 임팩트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어디 뭐 가지는 않을 거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움직이는 스윙 스테이트의 스윙 보터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벤스가 과연 트럼프한테 좋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되죠. 그렇죠. 스윙 보터라는 어차피 올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간단하게 좀 전에 우리 김민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 얘기, 우리나라 민주당 얘기를 조금 그 전당대회를 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투표율이 ARS도 남았고 딴 데 남았을 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만 보더라도 지난 전당대회보다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90%는 깨졌죠. 80%대의 누적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높은 비율이죠. 80. 높죠. 예, 그래도 88이면. 그 뉘앙스가 이제 좀 예, 예. 나요. 얘기하기 덜 민망하죠. 예. 좀 그렇기는 하죠. 예,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99.9. 그건 굉장히 민망한 거고. 39. 예. 39인데. 야. 예, 예. 순금 기준이 49입니다. 그래요? 99.99. 거의 그렇구나. 순금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예, 예. 39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80% 후반대다라고 하는 건 예, 예. 중후반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느낌상은 보통 그 다른 목소리에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 25%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75 정도가 그렇죠. 딱 75 좋은 정도가 숫자다. 좋죠. 과거에 뭐 77.7 나왔을 때 그때도 살짝 높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80%대는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도 표심을 잡는 게 이제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위원 중에서는 민영배 후보가 어떻게 순위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저 호남에서 좀 받쳐준 건데요. 네. 호남이 근데 권당 비율이 33입니다. 과거에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대 정봉주 대 뭐 김민석 누가 1등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최고위원 선거. 수도권은 글쎄 말입니다. 수도권 지금 거기가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호남 출신자들이 수도권 원작자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그렇게 따지면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뚜껑을 열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봉주 김민석으로 땄을 때는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호남 지나오면서 좀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정봉주 갈수록 이제 1등에서 좀 약간 내려오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1등할 확률은 더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지금 여기니까 몇 명이죠? 몇 명이 되는 거죠? 최고위원? 5명이겠죠. 5명이죠. 예, 지금 예. 8명이 나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여성 후보는 1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는데 전현희 무조건. 후보가 예. 지금 순위 안에 보니까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순위 안에 있네요. 예. 이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성 최고위원 한 명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박정훈 당시 후보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언제 끝나죠? 8월 17일인가? 8월 23일인가 그렇죠. 23일이요? 예. 18일 날 끝난답니다. 18일인가요? 빨리 찾아요. 우리 PD가 예. 18일 날 끝난대요. 18일 날 끝나면은 뭐 좀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이 새롭게 진영을 갖춘 여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였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